예, 그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봤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이 이제 계약 중에서 어떤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계약의 어떤 요인, 무역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계약의 법적 성격이 있었죠. 낙선 계약과 그 다음에 낙선 계약을 다른 말로 이제 합의 계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상 계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인 계약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유인 계약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계약의 종류에는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컨트랙트 해갖고 개별 계약이 있었죠. 그죠? 개별 계약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다음에 이제 포괄 계약 그죠? 우리 다른 말로는 장기 계약이라 했고 영어 표현으로는 마스터 컨트랙트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독점 계약은 exclusive contract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위탁 판매 무역하고 그다음에 지급 보증 대리인 그죠? 위탁 판매 무역보다 조금 더 책임을 지는 것이 지급 보증 대리인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려고 했던 것이 개별 거래 그죠? 개별 거래하고 그 다음에 이면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거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개별이라는 것은 각각의 그 계약 때마다 기입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개별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별 계약. 요거는 이제 각각의 그 계약 때마다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개별 계약에는. 각각의 계약서마다 작성해야 되는 것은 이제 계약서마다 틀려지는 품목이라든지 개수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별 계약이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계약시마다 달라지는 것 품명 다르겠죠? 품질, 규격, 그 다음에 수량, 가격, 선적 시기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별 계약이라 하는데 보통 개별 계약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어떤 품명이다 이게 무슨 물건이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은 들어가야 되겠죠? 품명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수량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량 품명 앞보다 조금 더 이제 아이고야 이게 이제 뭐냐면 규칙 같은 거, 그죠? 규칙 같은 거, 규격 같은 거, 규격이 어떻다, 분명히 어떻고, 규격이 어떻다, 그죠? 요거는 거의 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량이 어떻다, 그죠? 몇 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뭐, 단가가 있겠죠? 뭐 한 개당 얼마다 하는 단가 같은 거, 단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제 이걸 어떻게 실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이제 선적 시기가 있겠죠. 선적, 그죠? 선적 시기, 이런 것들. 선적 시기,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매번 바뀌는 거죠. 그죠? 매번 바뀌는다. 그죠? 이런 게는 이제, 요거는 이제 거의 매번 이제 바뀌니까 요거는 이면이 아니라 표면에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그죠? 앞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표면에 이제 계약서 표면에 제일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요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개별 계약이다 이렇게 표면 계약. 요거는 뭐 우리가 할 때마다 써야 되죠. 복사 인쇄해서는 안 되니까 요거는 타이밍 계약, 타이밍 조건이다. 타이핑 조건이다. 타이핑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이핑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계약서 같은 이런 폼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갖고 보통 이런 자격시험 같은 데서 예를 이렇게 지문 예를 이렇게 주고 뭐 다음 중 빠진 것은 이렇게 해서 분명 뭐 그게 요게 가장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될 좀 일종의 이제 필수적인 거거든요. 개별 계약에서는 이건 필수적인 거거든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넘기지 말고 필수적 항목입니다. 필수적 항목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이제 뭐 인콰이어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이제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가면서 빠진 부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분명히 들어가 있는지 규격, 수량, 단가, 선적 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표면 조항이죠. 표면 조항. 이거는 매번 앞에 해야 되는 이런 표면 조항이기 때문에 그죠? 또 이거는 매번 또 타이핑을 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면조항입니다. 이면조항. 이 이면계약이죠. 이면조항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면은, 자, 뒤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면조항. 자, 이면조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계약서 뒷면에다가, 이게 이제 뒷면이라는 뜻입니다. 이면, 뒷면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놨죠. 인쇄해놨죠. 그죠? 이제 뒷면에다가. 이제 그게, 오는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우리 고객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모아놓은 것을 이면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면조항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그 보기로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그죠? 보통 풀이를 하면서 풀이를 잘못하든가 아니면은 풀이 중에 용어를 조금 바꾸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테스트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면조항이라 하는데요. 이면조항은 뭐 대강 보면 이제 불가항력적인 거, 이건 이제 불가항력적인 거, 이게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것,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죠? 이거는 굳이 개별 계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계약에 있어서는 개별 계약은 특정인과의 계약의 내용을 쓰는 게 개별 계약이고, 이면조항은 이런 각각의 개별 계약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이제 조항을 우리가 보통 이면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그죠? 권리를 침해했을 때에 뭐 어떻게 된다. 그죠? 권리 침해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후에 쭉 써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을 어떻게 제기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뒷면에 인쇄해서 하는 것이죠. 그죠? 이면조항 또는 인쇄조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권리 침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클레임을 어떻게 클레임을 갖다가 클레임이죠. 클레임. 이 조금 글자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클레임. 그죠? 클레임이 이제 어떠냐? 클레임에 관한 거. 그죠? 클레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서로 간에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중재에 관한 거. 중재에 관한 거. 요런 조항들입니다.
이런 조항들을 우리가 뒤에 모아놨다 해서 요거를 뒤에 모아놨다. 요거는 이제 뒤에 모아놨다 해서 이면 조항 내지는 다른 말로는 요거는 인쇄 조항이다. 이렇게 인쇄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거고, 이제 앞에 표면에 있는 거는 이제 타이핑으로 쳐야 되는 거죠. 인쇄되어 있는 요 뒤에 이면 조항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앞에 치면에 오는 개별 계약이 되는 거죠. 그죠? 이면 조항이다. 이렇게 이제 인쇄 조항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개별 계약과 인쇄 조항, 즉 이면 조항을 갖다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특히 이 이면 조항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암기를 해야 된다. 거의 뭐 자격 시험들, 우리가 무역 관련 자격 시험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런 이제 자격 시험에 있어서 거의 필수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필수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사실은 잘 우리가 알아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한 번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우리가 그 infringement clause다. infringement.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영어 표현을 잘 알아내야 됩니다. 영어 표현을 못 씁니다. 영어 표현을. 그래서 infringement. 이 자체가 권리 침해라는 뜻입니다. 자, 권리 침해에 관한 clause.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clause란 말은.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infringement clause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부터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위탁을 했다고 합시다. 위탁 가공무역이라든지 아니면 판매도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위탁 가공무역 같은 거 경우 얘가 많이 되겠죠. 자, 위탁을 시켰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만들어 다오라고 위탁을 시켰습니다. 위탁. 자, B라는 사람에게 이제 위탁을 한 거죠. 자, 위탁을 했다. 그럼 B라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거 만들어 갖고 다시 요걸 갖다가 요 사람에게 수출을 하겠죠. 그죠? 그럼 요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 됩니다. 사실은 요 사람이 결국은 매수인이 되겠죠. 매수인이 되는데, 자, 도면 주고 이렇게 만들어다오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위탁을 했습니다. 갖다 만들어 줬는데, 이제 이 사람의 요구대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저작권이 있는 거죠. 저작권이 있죠. 뭐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뭐 실용신안이라든지 자, 뭐 특허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실용신안은 좀 그대로 이제 상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저작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런 지적재산권을 갖다가 사실은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지적재산권을 결국은 B가 지적재산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침해하는 것이 되겠죠. 그럴 때 이 B는 이 조항을 갖다가 뒤에 이어 놓습니다. 뭘 어떻게 했냐? 내가 당신이 시켜서 이게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뭐 어떤 이런 지적재산권이 걸린다면은 이거 좀 지적재산권이죠. 지적재산권이 걸린다면은 이건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다. 자, 지적재산권이죠. 예를 들어서 난 당신이 시켰기 때문에 한 거다. 이거죠. 이거 책임은 내가 지는 거 아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법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내가 일일이 그걸 조사하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그거 모른다.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미리 이게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지 안 되는지는 당신이 알아가지고 당신이 알아가지고 해야 되지 내가 그 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뭐 한다고 권리침해를 면책한다. 면책한다. 나한테 물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 자, 면책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면책조항이다. 자,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infringement라는 용어를 잘 알아야 되겠죠. infringement라는 말 자체가 침해하다는 뜻입니다. 권리를 침해하다. 그래서 권리를 침해하는 clause,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권리 침해, 그죠? 권리 침해 조항이다. 권리 침해가 있을 때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고 매수자 당신이 나한테 시켰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는 대로만 시킨 대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 자, 그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겠죠? 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요거는 거의 많이 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조항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자, 내가 이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조항. 불가항력. 자, 불가하다. 저항하기가. 뭐로? 힘으로. 자, 힘으로 저항하기, 물리적인 힘으로는 지금 우리 힘으로는 저항하기가 힘들다 이런 뜻이죠. 힘들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force majeure라고 합니다. force majeure. 자, 일종의 불어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고 또 뭐냐면은, delayed performance clause라고 있습니다. 이행을 조금 지연하는 것. 그죠? 무슨, 마찬가지죠. 요건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force majeure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그죠? 그죠? 전쟁이 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근데 자국에서 또, 이 수출국에서, 이 수출하지 마라. 우리가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이건 물자로 써야 된다. 수출하지 마라. 뭐 이런 수출 금지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은, 전쟁이 발발했다든지, 그죠? 전쟁이 발발했다든지, 이런 사변 같은 거죠. 뭐, 전쟁뿐만 아니라, 여기 이야기하는 뭐, 천재지변도 되겠죠. 천재지변. 막, 지금과 같은 이제 코로나도 일종의 천재지변이 되겠죠. 그죠? 천재지변이 되겠고, 이것도 천재지변이 되겠죠. 일종의. 그죠? 이거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거리, 이런 게 왔다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국가가 통제를 하면은, 작업하지 마라. 내지는, 이제 낫기는 얼마 안 됐는데, 뭐 작업하지 마라. 작업 안 된다. 이동 안 된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사실은 불가항력이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수출 금지 같은 거. 그죠? 수출 금지.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게요? 상대방이 또 뭐냐면 상대 나라에서 또 어떤 게 수출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또 뭐 수입을 금지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수출자가 나 수출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일종의 불가항력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다. 수출 금지 또는 뭐 전쟁 발발, 그죠?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상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죠? 이때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그거는 이제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다.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죠?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것이 지연 이행 조항입니다. 지연 이행 조항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그래서 이제 지행 이행 조항이라는 다른 말로 여기 이제 요런 문제가 발생했죠. 불가항력적인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자체로서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뭐 불가항력돼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계약을 이렇게 어떻게 계약이 이제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추진이 안 되겠죠. 추진이 안 되잖아요. 수출하지 마라 하는데 뭐 전쟁 터졌는데 전쟁 터져갖고 배가 없는데 뭐 추진이 안 됩니다. 추진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항을 하나 더 주는 거죠. 자, 요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럼 어찌할래? 없는 걸로 할래? 그렇지만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기간을 더 연장하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자, 요런 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런 조항을 주는 거죠. 자, 요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요거는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다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매도인 아까도 그렇고 매도인 매도인 면책을 이야기합니다. 면책. 자, 책임지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게 계약 없었던 거라고 때려치울래 말이죠.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은 일정한 기간을 주는 거죠. 일정한 기간을 주고 이 일정한 기간 내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진행할 건지 아니면은 진행하지 않을 건지를 갖다가 결정하자. 그래서 일정 기간을 갖다가 주는 거죠. 일정 기간 두고 자,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공급이 가능하면 계약이 계속되는 걸로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정 기간 연장을 해주자. 연장.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연장을 해주고 요 연장했을 때 이제 연장을 해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서로가 상의해보자. 이거 그냥 안 되는 걸로 해서 뭐 그냥 끝난 걸로 하지 말고 일정 기간 연장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이 계약이 진행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상의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지연 이행 조항입니다. 알겠죠? 지연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날짜를 주면 이행이 가능한지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연 이행 조항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delayed performance clause다 이렇게 delayed. 자, 좀 delayed 됐지만 내가 이게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전체 아직 안 오네 패드가. 자, delayed 그 다음에 뭐가 delayed 됐노? 실행이죠. 퍼포먼스. 이 퍼포먼스란 것은 우리가 뭐 연극이라 이런 말도 있지만 이 무역에서는 계약을 이행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delayed performance 자, clause다. 이건 clause는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delayed closed performance다. 이렇게 지연 이행 조항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기간 내에 인도를 못하지. 뭐 때문에? 아까 있는 force majeure 때문에, 그죠? 하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죠. 그러면 계약이 거기서 끝날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요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불가항력 아까 일어났을 때 이래가지고 만약에 계약이 실현이 안 되면 이행을 얼마 정도 연장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이행이 연장된 기간 내에도 이거 불가항력 때문에 계속 안 된다. 뭐 불가항력도 되고 그 불가항력의 또 후속 상태도 인정됩니다. 여전히 계약이 불가능하여서
기간을 연장한 후에 그죠? 계약 내용 이행이 이제 만약에 했는데 늦게 됐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늦게 됐던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 이제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불가항력이 일어났다. 그럼 불가항력이 일어났는데 불가항력 일어난 이후에 뭐 이런 경우에는 기간을 뭐 2주 연장한다. 2주 연장한 2주 연장이 되면 안에 이행이 되면은 그것은 계약이 계속되는 걸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지연 이행 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거 이제 delayed performance clause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을 때는 권리 불포기 조항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봅니다. 권리를 불포기한다. 무슨 말이냐? 자, 얼핏 보세요. 자, 권리를 자, 불포기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권리 불포기 조항이다. 권리 불포기 조항이다. 자, 영어 표현을 여러분들 잘 알아놔야 했습니다. 영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영어 표현으로 묻기 때문입니다. 자, 권리 불포기 조항은 이거다. 이렇게 묻죠. 그럼 그게 권리 불포기 조항이 요 영어 표현으로 이게 맞는지 그걸 알아야지 답을 맞출 수 있겠죠. 그죠? 자, 권리 불포기 조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부분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다른 쪽으로 무형영어나 이런 데서 물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non-waive clause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안 한다는 거죠. 자, waive는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lause. 자, 포기하지 않는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권리 불포기 조항은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이제 클레임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클레임이 그죠?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클레임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클레임이 발생했는데 이 클레임에 대해서 뭔가를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클레임에 대해서 뭡니까? 뭔가를 주장을 해야 되겠죠. 뭐 이게 매수이든 매도이든 간에 뭐 여기에 대해서 클레임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주장을 이제 뭐 클레임인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못 합니다. 이거는 뭐 가격을 뭐 우리가 다 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주장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상거래를 하다 보면 이 주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억수로 긴급한 물건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긴급한 물건을 주문을 했어요. 자, 긴급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긴급 주문을 했어요. 긴급한 주문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매수인이겠죠. 아주 뭐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A가 B한테 이제 주문을 했어요. B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오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뭡니까 긴급해요. 근데 보니까 이 A가 이 만드는 게 이거 뭐 제대로 안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막 불량품도 많고 이런데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불량품을 야 이거 만들지만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입장이 못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왜? 그럴 다른 시간이 없거나 뭐 다른 사람한테 다시 주문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이 사람도 납기가 굉장히 쪼들려 가지고 지금 막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보니까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 가보니까 이거 막 엉망진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좀 이거 해가지고 뭐 불량도 많이 나고 이거는 뭐 못 쓰는 것도 많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계약 안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돈 못 드립니다. 이거 이거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예를 들어서 하나에 뭐 1불이라고 했는데 1불 다 못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왜? 이거 해버리면 이 사람이 나 안 만들래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뒤에 뭐 서로 간에 뭐 소송이 발생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뭡니까? 이 사람은 전적으로 의존을 했는데 이거 안 만들어 잃어버리면은 뭡니까? 이 사람은 야단이 나겠죠. 그래서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그죠? 사일런트 했어요. 그냥. 자, 이래 입 다물고 있었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일부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물건 다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네, 일부를 다 못 드리겠습니다. 왜? 일부를 왜 못 드리냐? 왜냐면 제가 이거 보니까 그때 보니까 완전 엉망진창이고 우리가 주문한 거하고는 여러 가지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지. 왜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실컷 다 만들어 주니까 왜 지금 와가지고는 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말도 맞죠? A도. 그러면 뭐 이 사람 그렇지만 이거는 계약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약이 진행되는데 B의 입장에서는 A는 자기가 계약을 갖다가 완수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중간에 하다가 자기가 뭐 봐가지고 자기가 불량 난 건 자기 책임이지. 그 다음에 불량 났는데 저 사람 돈을 안 주고 갔다니까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이 사람 간에 두 사람 간의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은 B가 피해를 보잖아요. A는 자기가 할 수 있다 해놓고 시작해가지고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A는 굉장히 사실은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거죠. 하다가 안 되니까 돈을 안 줄 것 같으니까 뭐 내가 안 주겠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약을 했는데도 또 발주를 했는데 제공자 즉 매도인이 보다가 일이 잘 안 되거든. 또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줄 것 같다 이러면 중간에 무슨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캔슬 시키든가 아니면 생산을 안 하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보통 이제 B가 즉 사는 사람이 좀 급하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더 심하고요. 그죠? 이거 이제 뭐 자기가 되겠다 해서 나중에 봐서 주먹구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가 다 일단은 뭐 제대로 된 회사하고 거래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열 중에 한두 개, 너무 좀 심한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경험에 의하면 한 70%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A 자기 자신의 어떤 사정이고 B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했으니까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B가 계약을 한 이상은 뭡니까? 또 이제 B도 A를 신뢰하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을 다른 데 이중으로 같은 걸 갖다 발주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B가 입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이건 돈 다 못 줍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때 왜 말 안 하지 않았냐? 그때는 말하는 것 자체가 B한테 불리한 거죠. 그죠? B한테 불리한 거죠. 왜? B는 물건을 제 시간에 어쨌든 뭐 불량품이 많든 적든 간에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입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 거기에 대해서 크레임을 제기한다. 그랬을 때 A가 왜 그때 안 했냐?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느냐? 이렇게 말 못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권리 불포기 조항이라는 것은 그때 내가 말을 안 했더라도 내가 그 크레임을 불량품이 너무 많네요. 이거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 안 했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오는 상거래에서 B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죠? 왜? 보통의 경우에 실무에서 그런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죠? 굳이
굳이 예를 들어서 굳이 일단 물건뿐만 아니라 운송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한꺼번에 다 싣고 가려고 안전하게 싣고 가려면은 예를 들어 뭐 10톤 차량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보냈는데 계약은 10톤을 했는데 5톤을 2개를 보냈다든지 5톤 2개하고 10톤은 틀립니다. 여러 가지 틀리죠.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물건이 간다는 거하고 뭐 5톤 나누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죠? 왜? 그게 이제 10톤 차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이 있고 5톤 차에는 안 실리는 물건이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위험 부분도 있죠. 그죠? 작은 차로 갔을 때의 위험. 그죠? 큰 차는 더 크니까 안전하게 무거운 것도 이렇게 싣고 갈 수 있는데 작은 거는 이제 그 위험 부담이 더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틀리죠. 근데 또 10톤이 온다는데 뭐 그보다 작은 그죠? 7톤이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이게 이제 그때는 입 다물고 있어야죠. 왜? 차 또 이렇게 잡아갖고 오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배는 곧 나가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일단은 입 다물고 있어야죠. 근데 내가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인가? 아니다 이거죠. 그게 이제 non-waive clause다. 그때는 그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는 거는 이 계약 전체가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일단 참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몰랐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죠? 뒤에 알아더라도 이제 그거는 이제 클레임으로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 불포기 조항이라는 것은 non-waive clause라는 것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일부만을 이야기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를 갖다가 내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또 일부를 갖다가 이야기 안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내가 그 부분은 내가 수인한 것, 즉 내가 그걸 용서한 것,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이거죠. 알겠죠?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역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케이스에서도 여러분들이 매도인이라도 마찬가지다. 자, 저 사람이 말 안 한다. 말 안 하면 뭐 포기한 거지. 뭐 여러분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네. 천만의 말씀이고요. 자, 매수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자기가 굳이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더 이게 계약이 틀어진다면은 지금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사항상 안 되겠다 생각하면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부분 이제 좀 길어졌는데 그렇게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완전 합의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합의 조항. 자, 완전 합의 조항이다. 자, 여기서 이제 자, 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새깁니다. 자, 완전 합의 조항이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 계약이라는 것은 불로식 행위라 했죠. 불로식 행위. 자, 불로식 행위라는 것은 뭐고? 굳이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말로도 되고, 그 다음에 관행상은 침묵으로도 됩니다. 어떤 산업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말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불로식 행위라는 거지. 불로식 행위, 그지? 불로식 행위다. 불로식 행위라면은 나중에 그러면 야, 너 그때 말하지 않았냐? 야, 그때 말로 했잖아. 아니면 그때 네가 고개 끄덕끄덕거리잖아. 아니면 그때 네가 해도 되지요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가만히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행동을 했을 때도 네가 가만히 있었잖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뭡니까? 주장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완전 합의죠. 영어로는 뭐냐면 entire agreement clause입니다. entire. 자, 완전 entire. 완전 agreement. 자, entire agreement clause다. 완전 합의 조항이다. 자, 요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했지 않느냐? 너 했던데, 뭐, 그러면 이제 막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때 네가 말로 했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말도 맞을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무역계약에서의 계약은 분류식 행위입니다. 꼭 서면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내가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이게 기업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 이윤이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중에 그런 것들을 막 자기가 유리한 대로 배신해 버립니다. 내가 이제 뭐 돈을 더 줘야 될 것 같다, 뭐 할 것 같다 하면 그 계약을 깨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아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분쟁이 될 수밖에 없죠. 주장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사인 간에는 판단이 안 됩니다. 계속 주장하니까 계속 그냥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뭐 그걸 아니다고 싸워봐야 해결은 절대 안 나죠. 상대는 그거를 갖다가 속이려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 조항을 넣는 거죠. 그래, 계약이란 것은 다른 구도로도 가능하다. 침묵으로도 가능하고 행동으로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우리의 계약은 여기 계약서에 써져 있는 내용 이외에는 모두 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의 내용만, 즉, 그건 뭐냐면 서면화된 계약서의 내용만. 서면 계약, 서면 계약만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거는 100번 주장해봐야 자, 계약서에 없는 말은 100번 주장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완전 합의 조항이다. 자,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이거는 원래 이제 원래 뭐고 원래 이거는 분류식 행위 때문에 구두 가능합니다. 뭐 이런 다른 것들 다른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행 같은 것도 그죠? 이런 것들로 해갖고 다 사실은 분류식 행위이기 때문에 원래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되고, 이건 계약의 내용이 안 되고, 우리는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것들에 의한 주장은, 이거는 우리 안 받아집니다. 이거는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주장은 안 합니다. 단지 뭡니까? 단지 뭐만 계약서만 유효하다. 단지 계약서만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걸 우리 다른 말로는 완전 합의 조항이다. 이 계약서 말고는 다른 내용은 없다. 계약서 유효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하더라도, 계약서 이외의 문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 또 뭡니까? 있었던 이러한 것들은 다 무효고, 이 계약서가 최종이다. 이 계약서가 최종이다. 이 계약서가 최종이다. 계약서가 최종. 그죠? 최종. 이게 최종. 앞에 있었던 거는 그냥 우리가 왜 앞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계약서가 최종되기 전에는 서로의 주장이니까 이게 계약서가 최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약서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여기는 맞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근데 그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뭐냐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상조항하고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있어요. 배상조항은 우리가 indemnity라고 합니다. indemnity. 자, indemnity.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indemnity clause라. 자,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배상조항입니다. 배상조항. 그래서, indemnity clause는 배상조항을 이야기하는데요. 요 배상조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당사자나 또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관련되는 제3자가 있을 겁니다. 그죠? 제3자 그죠? 자, 제3자에 의해서 만약에 이행이 불이행이 된다. 이 계약이 불이행이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뭐가 되면 불이행이 되면 뭐가 발생하죠? 손해배상이 되겠죠. 손해배상이 발생한다. 자, 요 손해배상에 대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자, 요게 대해서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손해배상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규정. 손해배상 규정이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행 날짜를 갖다가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하루에 1000분의 3의 어떤 배상액을, 즉 총 물건액의 1000분의 3을 배상한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1000분의 3을 배상한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것은 사실 indemnity clause는 어떻게 됐을 때는 이렇게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손해를 배상한다. 요까지입니다. 요까지의 조항을 갖다가 우리가 indemnity clause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액수를 갖다가 구체적 액수 얼마를 어떻게 보상한다라고 이렇게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액수를 갖다가 나타낸 것은 우리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손해배상 예정조항이다. 자,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liquidated damage clause다. liquidated. 자, liquidated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손해배상 이거는 손해배상 예정조항이다. 자, 여기 같이 항상 따라다닐 수 있죠. 예상조항이다. 예상조항이다. 다른 말로는 이제 liquidated. 그죠? 자, liquidated damage damage claus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liquidated damage clause. 글자가 좀 그래서 좀 그렇죠. 이 liquidate란 뭐냐면 지연이란 뜻입니다. 지연되다. 자, 지연에 대한 손해를 갖다가 배상한다. 그래서 그런 거 아까 여기서 늦어질 경우에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얼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걸 우리가 indemnity clause하고 같이 있는 것이 손해배상 예상조항, 즉 liquidated damage clause다.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외워둡니다. 이거 필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제조자 책임이란 것도 이제 우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product liability라 produ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자, 요거는 이제 제조자 책임입니다. 보통 우리가 PL이랍니다. PL, 그죠? PL 책임이다. PL이라는데, PL 책임. 요거는 제조자가, 말 그대로 제조자 책임입니다. 제조자. 자, 제조자 책임인데, 자,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뭐 물건을 갖고 가는데 물건에 날카로운 면을 탁 비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고? 이 제조자 책임이죠. 그 다음에 계단이 너무 가팔라 가지고 내려가다가 주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이 너무 미끄럽다. 미끄럼 방지를 안 했다. 그럼 넘어졌다. 그건 뭡니까? 제조자 책임이죠. 그죠? 그게 전부 다 PL입니다. 이 제조자 책임이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법제화됨으로써 제조자들이 굉장히 뭡니까? 너버스해진 거죠. 그죠? 그냥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만약에 내가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어 가지고 이로 인해 갖고 어떤 피해가 났다. 사람이 어떤 뭐 인적인 피해가 나는 거죠. 그죠? 인적인 뭐 다치는 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함으로 해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그죠? 손해를 입히면 제조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즉 이거로 제조물 책임을 부담한다. 이걸 갖다 명시해 놓은 거죠. 내가 너 거 사가지고 너 거 사가지고 내가 팔았다 이 말이야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쓰다가 다쳐가지고 왔을 때 그게 제조자의 책임이 돼야 될 그 부분이 있으면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조자 책임이다. 그죠? 제조물 책임, 제조자 책임. product liability가 결국 같으면 그죠? 제조자 책임이 제조물 책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default clause다. 자, 여기 이제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default clause라는 것은 말 그대로 negligence clause라고 합니다. negligence. 자, 그거는 뭐 소위 이야기하는 뭐 하나의 어떤 그냥 우리가 negligence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negligence clause, 그죠? 자, 다른 말로 이겁니다. negligence는 뭐 게으름이란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결국 소위 이제 이야기하면은 자, 어떤 경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게으름을 피움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그죠? 그러한 이제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배상을 갖다가 명시한 거게 되겠죠, 그죠? 책임을 명시한 거게 되겠죠, 책임을 그죠? 책임을 여기 법 딱 보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충분한 시간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만들지 못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속해지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없고 내부적인 요인도 없고 그냥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계약을 갖다가 불이행한 경우, 그죠? 그것은 우리가 default clause 내지는 negligence claus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것도 결국은 계약 불이행에 관한 거죠. 그죠? 계약 불이행에 관한 것을 이제 책임을 갖다가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은 거죠.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은 거다. 이게 좀 내가 좀 그거 되는데 불이행 책임이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severability, severability clause, 자, 가분성.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게, 보면은 이제, 가변성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변성 조항. 자, 가변성 조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가변성 조항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가변이 아니고 가분입니다. 정신이 없네. 그래서 가분성 조항이다. 자, 요것은 이제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분리가 가능하다. 자,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각각의 나라의 어떤 준거법이 있을 겁니다. 그 가버닝 로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 민법, 뭐 여러 가지가 준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법이 있을 겁니다. 준거법. 자,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다 알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그냥 보면은 이제 계약을 뭐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나라의 준거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겠죠. 못하게 됐다. 자, 준거법을 위반하거나, 그죠? 이렇게 해서, 일부나, 그래서, 일부나, 또는 뭐,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전부. 자, 전부가 될 수도 있죠. 전부도 될 수 있고. 계약의 일부나 전부가, 준거법을 갖다가 위반할 수가 있겠죠.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전부 다 계약 자체가 그러면 전부 다 계약 자체가 그러면 계약이 그러면 없어지느냐? 그럼 다 위반됐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약이라는 것은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후속 것도 여러 가지 영향들이 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의 일부가 어떤 준거법이나 어떤 법률에 위반이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전부가 다 위반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전부가 다 위반된다면은 이것은 계약의 취지에 따라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거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부가 위반이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이 말이죠. 일부가 계약이 뭐 1, 2, 3, 4, 5, 6, 7, 8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일부가 계약이 안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부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부분.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행이 힘들다. 그럼 이 중요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죠?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죠? 그거는 뭐 우회했었든 간에 어쨌든 간에 계약의 근본적인 골격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가분성 조항입니다. 자, 무슨 알겠죠? 그래서 네가 나중에 무슨 우리가 너그 나라 법도 뭐 자세히 알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 법도 사실 자세하게 알 수 없다.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뭐 이상의 계약을 갖다가 유지하지 않으려고 우리나라 법에 보니까 이게 부딪혀 갖고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고 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계약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뭐냐면 가분성 조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걸 severability라 이렇게 합니다. 자, 가분하다, 쪼개다, severability. 자, severability clause라 이렇게 합니다. 자, 무슨 알겠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가분성 조약이다. 자, 다른 말로 다시 이야기하면 준거법을 위반하거나 준거법은 그 각각의 나라에서의 어떤 법이 되겠죠. 또는 우리가 이제 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국가의 법이겠죠. 해결할 법이죠. 그죠? 그 준거법, governing law라 그러죠.
위반하거나 또는 그게 위반이 전부 또는 일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가 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한 거고 전부라는 말보다는 중요한 부분에 위반이 있을 때는 그 중요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뭔가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계약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약은 그렇습니다. 상황이 여러 상황이죠. 어떤 사람의 경우는 계약을 해놓고도 항상 그 계약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사정이 바뀌면은 비즈니스라는 것이 급박하게 사정이 바뀔 수 있죠. 자기 고객이 주문을 했는데 뭐 내가 이런 사정에 자기들 그 고객이 또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해가지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걸 갖다가 뭐 손해배상을 물고 안 물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죠? 당장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1000만원에 판매를 하는데 내가 마진이 10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럼 900만원 자기 원료를 사와야 되는데 1000만원을 주문한 사람이 사정이 바뀌어갖고 주문을 못하면 당장에 900만원 원료를 사놨다면 자기는 거의 손해를 거의 다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계약을 깨려고 하겠죠. 무슨 구실을 대해서라도.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써 계약을 깰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이유를 대지 말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면 조항들을 뒤에 이제 첨부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면 조항들이 있는 이유도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중요한 거를 우리가 이제 몇 개를 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non-disclose clause, non-disclose clause입니다. 발음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 disclose라는 것은 우리가 clause는 뭐들을 clause를 합니까? non-disclose clause라는 것은 비밀음수 계약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clause는 자 뭐냐면 non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다음에 clause는 자, 요거는 clause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닫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disclose는 공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this를 이야기하면 반대말이 되죠. disclose는 공개인데 이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on-disclose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조항이다. non-disclose clause. 자, 요거는 이제 결국 이렇게 되죠. non-disclose clause. 자,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non-disclose clause라는 것이 결국은 비밀을 유지하라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만들다 보면은 그 물건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물건에 노하우가 있는데 이 노하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이 노하우를 갖다가 이제 내가 가공 위탁을 한다. 가공 위탁을 한다. 가공 위탁을 하면 이 노하우를 어느 정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자, 요렇게 해라. 뭐 요렇게 해라. 그죠? 가공 위탁을 만약 한다면,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거 다른 사람한테 누설하면 안 돼. 내지는 우리가 뭔가 있으면 원가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럼 원가를 갖다가 하는 원가에 몇 배를 받는다는데 그럼 이런 걸 갖다가 만약 소비자들이 알면 굉장히 퓨리어스 하겠죠. 분개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얘기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이죠. 그럼 그게 이제 non-disclose clause가 된다. 자,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비밀을 갖다가 3자에게 누설하지 마라. 우리 둘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을. 그죠? 그렇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 누수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된다. 자. 근데 요게 이제 똑같은 말이 보험에 뒤에 보험에 가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비밀 유지, 즉 비밀 유지인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계약에서는 비밀 유지입니다. 그죠? 자, 요참에 하나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자, 비밀 유지를 해라 이 말인데, 여기 완전 반대되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나중에 보험에 가면은 non-disclosure clause가 무슨 말이냐면 알려주지 않고 비밀로 유지했던 거. 이거 똑같은 거죠. 이건 비밀 유지죠.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 근데 이 비밀 유지 의무가 보험에 가서요. 보험에 가서는 뒤에 보험이 나오잖아요. 보험에 가서 만약에 non-disclosure clause를 하면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보험은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의무.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보험을 든다. 그럼 내 건강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야 되죠. 나 이런 치료를 받았고, 이런 치료를 받았다. 왜? 상대가 그걸 갖다가 전적으로, 그걸 다,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무슨 고지 의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근데 그 병이 그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될 병인데,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는 다시 조사를 하겠죠. 그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병에 대해서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걸 말을 안 했거나 그럼 말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바로 그 사람에서 비밀 유지를 한 거죠. 그 사람 자체로서는. 그래서 그건 non-disclosure를 한 건데, 그럼 이렇게 될 경우는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자, 계약에서는 비밀 유지를 안 하면은 페널티를 받죠. 여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지만 보험에서는 비밀 유지를 하면은 뭡니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죠. 그죠? 여기서 보험과는 반대되는 경우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보험과는 반대되는 경우다. 보험에서 non-disclosure clause하고는 완전히 효과가 반대되는 거다. 보험에서는 non-disclosure clause를 하면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그죠? 그런데 우리 계약에서는 임행 계약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켜야 되고, 자, 임행 계약에서는 지켜야 되고 보험에서는 지키면 안 되고 이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제 non-disclosure clause는 이거는 보안이니까 이건 security claus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안을 유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보안을 유지하세요. security 그렇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안전 즉 보안에 관한 규정이다. 뭐가 non-disclosure clause는 그렇다. 알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밀 유지 의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hardship clause라는 게 있습니다. hardship clause.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정 변경 조항에는 이행 가혹 조항,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유지 조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ardship. 우리가 hard란 말이 어렵다, 가혹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hardship clause다. 자, 말 그대로 가혹하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행 가혹 조항. 이행 가혹 조항. 사정 변경.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조건이 이제 사정이 변경되거나 사정을 변경하자.
자, 그 다음 이행 가혹조항. 또 다른 말로는 계약 유지조항. 자, 계약 뭐라고? 유지조항. 자, 요게 이제 결국은 hardship clause라는 겁니다. 사정 변경 조항, 이행 가혹 조항, 여기 이제 hardship이죠. 그다음 계약 유지 조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죠? 아까 우리가 불가항력 조항이 있었죠, 그죠? 그 불가항력 조항 같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계약 이후에 사정이 변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불가항력 조항은 이행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건데, 요거는 이행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거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거의 뭐, 사정이 많이 변화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정이 많이 변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변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야, 이거 안 된다. 사정이 변했다 해가지고, 너네들이 그냥 계약을 그만두면 안 된다.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행을 갖다가, 종용하는, 즉, 가혹하는 그런 이제 조항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하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그죠? 그래서 이제 force majeure와 유사하지만 불가항력은 완전 이행이 불능이지만 이건 이행 불능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은 가능하나 뭐냐면 뭐 현저하게 이행이 곤란할 때죠. 곤란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계약 내용을 이제 이행 내용이 곤란, 즉 이행 곤란입니다. 이행 곤란, 여기까지 잡아줘. 이행해야 되네. 자. 이행이 곤란합니다. 이행 곤란하기 때문에 자, 이행이 곤란하다는 거지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다. 이행이 곤란한데 그래서 이행이 곤란해서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계약 내용을 바꿔서라도 계약을 갖다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약 내용을 뭐 한다고? 변경. 그래서 이걸 사정 변경이다 이렇게 해요. 변경. 계약 내용을 갖다가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 계약 내용을 자,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거죠. 이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갖다가 변경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계약 내용을 변경해서, 그죠? 그래서 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해라, 이 말이죠. 끝까지 해라. 보통 이제 이런 것은 장기간에 이제 플랜트 계약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많이 적용합니다. 산업설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박 같은 거, 그죠? 그런 게 이제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도일 같은 걸 연장하든가, 그 다음 금액도 변경하든가, 규격도 변경하든가, 이런 경우죠. 그죠? 자, 보통 이제 우리가 플랜트 같은 이제 장기적인 거, 플랜트 같은 장기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선박 같은 거, 그죠? 선박.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기일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겠고, 그죠? 기일을 연장하거나, 또는 금액을 갖다가 조정하거나 그죠? 자,
금액을 조정하거나 또는 규격을 갖다가 조정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건 하나의 예를 드는 거고 규격을 갖다가 조정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도 뭘 하라면 계약을 유지하자 이겁니다. 계약을 유지하자. 우리 계약해야 된다. 계약을 유지해야 된다. 자, 그것이 이제 하드십 클로즈다 이런 얘기 알겠죠? 하드십 클로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십 클로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저는 여기까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